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올여름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남부의 체감온도가 무려 66.7도 치솟았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 특히 16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말처럼 데스밸리입니다. 53.5도를 찍었고요. 같은 날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도 52.5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도 심각하고요.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인도는 지금 세계적 문화유산이죠. 타지마할이 침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사실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전쟁꾼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산업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시급하고 또 어떤 노력들이 세계 경제의 미래를 바꿔놓을지 이 두 분의 전문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이 이상기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요.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물가와 깊은 연동 관계성을 갖습니다. 이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 농업 부분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전체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60년 만에 최악의 밀흉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으면서 올리브 생산량이 급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 카카오, 커피, 원두 등도 지금 비상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처럼 기후가 좀 악화가 되면 결국 농산물, 작물 재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전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당연히 우리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하던데 뭐 식량 자원 안보도 이야기하고 에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그러면 기상 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밥상 물가와 에그플레이션 또 식량 안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최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이때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식량이 안정화될 때 시기가 있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불안정한 시대로 넘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05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변환을 주는 시기였죠. 네. 식량이 안정해서 불안정화되는 시기로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여러 국가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량에 대한 감소 문제도 있었지만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비량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식용에서 사료용으로 쓰던 그런 소비 형태가 바뀌어가면서 신재생 에너지용으로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옥수수를 생산을 했으면 옛날에 이게 사료용이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소비용으로 쓰였는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탄올 생산을 하고 이 에탄올로 내연기관을 돌리다 보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소비량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콩도 마찬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용으로 쓰이고 있고 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또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 에탄올로 쓰이고 있고. 예.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형태의 농산물 가격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그리고 사용처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준다면 2005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식량이 불안정화 시대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의 그 주요 생산국들의 변화가 주어지면은 그만큼 고가가 많이 뛰는 경향이 생겼고요. 아, 그렇군요. 또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또 폭락을 하다가 네. 또 그래서 우리가 같이 2010년에서 12년 사이를 보게 되면은 네. 최대 에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10%까지 줄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고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도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때문에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홍정우 교수님. 네. 그 중국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식생활 변화도 있을 것이고 14억 인구가 개방하기 전에 수요하던 농산물과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농산물의 수요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GMO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유전자 변형 물질을 만들어내어서 농작물의 생산물의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 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환경 문제하고 식량 가격의 연동성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장 개입 진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격의 상승 요인보다 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고 네.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그렇죠. 식량 소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환경의 영향, 또 기후의 영향 이런 네. 것들이 뭐 막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중국이라든지 신흥 개발국에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되돌아와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윤회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돌아가는 서클 안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에그플레이션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이게 이제 각 국별로 보면 애초에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는 탄소보다는 지역 오염 물질이 더 먼저 네. 시작됐죠. 예를 들어 뭐 삭스라든지 낙스 이런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데서 규제가 시작됐고 네, 이것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는 뭐 80년대 중후반 네. 미국 같으면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게 그렇죠. 도입되면서 이제 예.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이제 탄소가 너무 중요하다. 사실 탄소는 과거에는 오염 물질도 아니었죠. 네. 우리가 호흡하면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사용과 그로 인한 탄소 배출과 지구가 뜨거워진 현상이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네. 이른바 이제 COP 회의와 같은 국가 간의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네. 그 본격적인 것이 아무래도 교토 의정서라는 네. 것이 이제 97년도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 뒤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2015년도에 있었던 파리 협정. 협정.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에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30회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것이 각국의 정책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 나온 이산화탄소를 나무 잎들이 빨아당겨서 나중에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내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탄소 균형이죠. 그 균형이었죠. 네, 균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가 결국은 이런 그렇습니다. 불균형을 만들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업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200년간의 인류의 고도 성장. 네. 사실은 그 불변 가격으로 보면은 서기 1년부터 서기 1800년까지 지구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1800년대부터 서서히 성장이 시작되고 그 20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100배 성장하거든요. 200년 동안 100배 성장합니다. 네. 이 100배의 성장을 가져온 견인차는 바로 다름 아닌 화석 연료의 대규모 사용이죠. 그렇죠.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가지예요. 예, 예. 그리고 이 조합으로 만들어진 전기. 이게 이제 인류의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거기까지는 네. 다 좋았죠. 네. 근데 20세기 중반부터 과학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 화석연료 사용해서 뭐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들이 감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성장되고 자본 축적되고 기술 혁신돼서 뭐 인류의 생명도 연장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탄소 배출이란 것이 이 복병이 생겼는데 이 복병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인류의 미래를 성장을 아예 갉아먹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하필이면 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아니 거를? 이제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시작했는데 네. 이 결국 과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인간의 경제활동 결과 지구가 더워진다라는 이 연관성이 이게 참인 명제다. 네. 그럼 결국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 배출을 그렇죠. 줄이려면 이제 경제학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명학적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의 산업혁명은 석탄을 떼워서
전기로 대량 생산을 하고 기관을 돌리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유가 나왔고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원자력이 나오고 있는데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이 사후 처리가 너무 비용이 네. 많이 든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 나가고 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인류가 다시 성장을 되돌리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되돌아간다는 거는 아예 그러니까 성장 포기는 아니죠. 성장 포기는 아니지만 성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네. 찾아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풍력, 조력, 수력, 맞습니다. 태양광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석유나 탄소,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거는 발견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최근까지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해드리면 맥켄지가 네. 작년 4월 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2050년이 되면 네.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최소 80, 네. 최대 90%는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5%인 나라입니다. OECD 꼴찌죠, 압도적인. 7.5%요? 네, 그런데 전 세계가 선진국이 아니고 예. 이미 선진국 중엔 덴마크 같은 나라는 80%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개도국 포함 전 세계가 80에서 90%까지 간다는 환경주의자의 주장이 아니고 맥켄지의 주장입니다. 맥켄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의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를 가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전환이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보고서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이런 흐름은 이제 불가역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너무 큰 위협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또 국가가 여기에 맞춰서 경제 활동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홍 교수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한 국가나 경제 차원으로 집약을 하면 미국과 중국 같아요. 중국은 지금 열심히 산업화하는 단계에 테이크오프를 해서 이제 피크로 가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공중 한 3만 피트 상공에서 계속 순항을 하면서 가끔가다 터뷸런스를 만나서 뭐 중국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기후 변화 문제를 놓고 뭐 중국은 휘떠류다. 여러 가지 뭐 원자재에 대한 안보적 차원에서 시비를 걸면 미국은 걸 수 있는 게 식량 자원에 대한 안보를 가지고 중국을 걸 수 있거든요. 중국의 식량의 공급, 수급 상황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우리가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한창 신나기를만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또 원만하게 해결된 바가 있는데 음. 최근 들어 또 미중 간에 네. 분쟁과 마찰이 또 심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의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지금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고속 성장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득이 향상되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식용으로보다는 오히려 사료용으로 또 소비가 많아졌고요. 그 이외에 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산업용으로도 곡물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중국도 많이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그 이외에 부족분들은 계속해서 해외를 통해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그 이외에 우크라이나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브라질,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도 이렇게 수입을 좀 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대두 같은 경우, 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하고 브라질 중심으로 생산하고 교육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브라질을 통해서 이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돼 있고 네. 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유럽권에 있는 국가를 통해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식량 안보 문제, 이제 항상 농업이 연초에 세우는 계획에서 1차 목표가 농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를 어떻게 잘 가지고 나갈 것인지 네. 옛날에 그
그 제4의 운동이라고 그다음 대약지 운동에서의 실패를 맛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민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데 부분이 문제이다 보니까 식량 안보를 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노 개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곡물 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러한 기술도 그러한 방법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량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프구 기업이 있는데 이 국영 기업이 곡물 무역을 담당하면서 차이나 머니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한 곡물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니데라라든지 노브라든지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세계 곡물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ABCD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 ABCD에 편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식량 안보의 순위를 우리가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2022년도를 보면 순위가 그래도 25위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5위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종합 상사들이 네. 해외에 진출을 해서 식량 안보를 위한 곡물 유통망을 다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5위까지 올라가 있는 수준이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 39위 정도까지 뒤쳐져 있습니다. 예. 39위 정도가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의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사막화가 한 27%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게 한 7%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국토에. 네. 그럼 이거 가지고 분명히 전 14억 인구를 못 먹여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카기를 인수하든 국제적인 어떤 그 곡물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두고 보면 곡물 가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중국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굳이 지금 이 회사의 모든 공급망과 가치 사슬을 중국에게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서 그런 해외 농업 투자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쪽에서 많이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경우는 민간 기업 주도로 해서 많이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특히 이런 민간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브라질의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그 사막화가 돼 있는 아마존 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브라질의 생산을 확대시켰던 부분이 일본하고 브라질이 만들어놨던 거죠. 그렇죠. 그만큼 막강한 자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말은 일면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갖는 게 과연 중국이 그런 시스템을 경영할 만한 전략적 전술적 마인드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 환경 문제를 제일 먼저 했다 그럴까요?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 시킨 게 EU지 않습니까? 그렇죠. EU 안에서도 영국이었죠.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독일도 상당히 앞서 있었고요. 예. 유럽 전반적인 뭐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유럽은 뭐 미국하고 달리 뭐 아무래도 큰 선진국 진영이라면 미국과 이제 네. EU일 텐데 EU는 이미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한 차이죠. 미국은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감축하는 네. 추세지만 그래서 그만큼 물론 이것이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에 기인한 바도 있다고 보지만 네. 워낙 유럽의 나라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성장에 오랫동안 네.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EU의 전략은 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녹색 전환을 하겠다. 그런데 그 녹색 전환은 단순히 탄소 감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을 국가 경쟁력의 힘으로 삼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른바 그린 딜을 들고 나옵니다. 네. 이걸 들고 나온 게 2019년이고요.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환경과 경제와 일자리 이 세 가지를 네. 즉 환경과 성장과 일자리 세 가지 예. 토끼를 다 잡겠다.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된 유럽의 저성장을 오히려 타개하고
오히려 탈탄소를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원천으로 삼는 이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아주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선을 다루었습니다. 조선 산업을 다루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의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철강으로 네. 배를 만들었다가는 유럽에다가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남대문 시장 숭례문 앞에 딱 어디 뭐가 적혀 있냐 그러면 5등급 차량 주의 이런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는 거죠. 탄소 배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철강을 가지고 조선을 만들거나 차량을 만들게 되면 결국 이거는 유해 물질로 분류가 돼서 팔아먹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벤츠도 좋고 예를 들어서 BMW도 좋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아까 환경, 일자리, 성장 세계의 연결고리를 말씀 주셨는데 좀 특별한 기업 사례가 있으면 한번 사례를 들으셔가지고 이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10년, 20년 장기적 목적으로 2040 비전으로 지금 성장은 지금은 조금 주춤하더라도 장기적인 관목에서 볼 때는 세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가고 있는 기업이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사례보다는 예. 저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업 단위가 할 수 있기엔 너무 큰 범위의 그렇죠,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정책들을 보면 네. 독일은 정말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섭도록 이 탄소 감축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을 자국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도들이 네.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을까가 정말 예. 놀랄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0년만 하더라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딱 4%였습니다. 네. 4%. 근데 올해 2023년 그러니까 33년 후죠. 현재 시점에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올 상반기에 50%를 초과했습니다. 예.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목표는 뭐냐면 2030년까지 네. 러시아의 화석 연료로부터 완벽히 독립하겠다. 네.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주는 뭐 작년에 참혹한 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로 인해서 그렇겠네요.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네네. 이걸 완전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지금 네. 현재 목표는 2030년 85%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기업 차원에서도 탈탄소를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유럽 내에서는 유럽은 상당히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간 국가이지만 그중에 네. 독일은 그래도 여전히 철강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이제 GDP 규모도 크지만 동시에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큰 예외적인 국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 철강 산업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기존의 석탄을 사용하는 이 석탄을 촉매로 하는 철강 기술을 해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른바 수소환원 제철로 갈 것이냐. 네. 이걸 수소를 쓰면 이제 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기업이 빨리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정책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네. 탈탄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지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정책을 통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끔 네.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면서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지금은 생산 단가가 비쌀 수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런 기술을 수출하는 네. 그래서 그 경쟁력을 철강 산업에서도 네.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게 바로 유럽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른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겁니다. 아, 탄소 CBAM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예. 잘못하면 앞으로 철강 수출할 때마다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하는 그렇죠. 이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보면 결국은 기후를 명분으로 하지만 네. 그 명분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인류의 미래를 이제 위협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여서 네. 저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한국 이 우리는 대한민국이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이 빨리 체득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과 기업의 경영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거 굉장히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었습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솔직히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국민적 컨센서스가 약해요.
우리가 보면 5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보기 힘든 이 고속 성장의 모범을 보여왔는데 네. 최근에 기후 변화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산업 대전환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가? 꼭 가야 돼?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잘해왔는데 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좀 여전히 강고하다. 근데 빨리 이 생각을 이제 탈탄소가 오히려 경쟁력이다. 이게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고 이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든 경제 주체, 우리 국민들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김문수 대표님. 네. 방금 말씀을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기술의 발전이 아까 제가 뭐 GMO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 기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그테크라든지 푸드테크 이런 이 식량과 자원의 어떤 기술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밸런싱,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은 어느 상태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우리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곽강을 받고 있는 식품 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육이라고 하는 그런 식품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축산 쪽하고 이렇게 많이 입장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인조고기, 가짜고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걸 이제 고기라고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하나의 또 식량 안보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를 함으로 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이 베지테리언이라든지 건강을 선호하는 건강을 네. 중시하는 그러한 세대들 또 MZ 세대들은 또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 산업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렇게 그 식물성 단백질 식품 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대규모 식품 회사들이 또 육가공 회사들이 많이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셀럽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그 이외에 또 식용 곤충으로 또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그러니까 식용 곤충으로 만드는 예. 대체 식품도 있고 예.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배양육입니다. 가축의 그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만드는 또 대체육이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상업화가 이렇게 완전히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 이 부분이 급속하게 발전이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배양육 시장이 이나 축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만큼 클지는 미래에 지켜봐야 될 시장인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뭐 TV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우주인들이 이 달을 가거나 지구 궤도를 돌 때 그분들이 드는 식사하는 식사의 모습은 튜브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 작전을 할 때 보면 비상식량이라고 하는 형태의 식량을 가지고 이제 뭐 섭취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계시기도 하고 지금 환경 문제를 다루시니까 이 문제를 같이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뭐 에그테크, 그다음에 푸드테크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화학과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AI 같은 반도체 기술이 융복합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하나의 예술적인 테크놀로지가 뭔가 만들어져야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과 일자리와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것이지 이렇게 네. 다 쪼그라뜨려 놔서는 맞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학교에 계시면서 느끼는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뭐 대학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이 학문간, 전문간 칸막이 좀 제발 없애고 네. 융복합으로 가자 이런 거를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가급적 강의를 할 때 네. 심지어는 학부 교양 수업을 인문대 교수와 네. 자연과학대 교수, 저는 이제 경제학이니까 네. 이렇게 3인이 같이 수업을 개설해서 네.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네. 기후 위기와 인류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인문학적인, 경제학적인 또 네. 자연과학적인 뭐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하게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이 산업의
기후 문제와 연관된 산업의 방향성은 이른바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 그린과 디지털이 사실은 과거에는 독자적으로 갔다면 네. 이제는 두 가지가 서로 융복합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간다. 네. 좋은 사례가요. 제가 그 덴마크하고 독일 재생에너지 쪽을 보려고 갔더니 네. 헬리콥터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덴마크에 이제 해상 풍력이 워낙에 발달된 게 네. 덴마크이기 때문에 쭉 한 10km 이제 바다로 나갔더니 말 그대로 거기서는 그걸 윈드 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해상 풍력 단지 이러는데 네. 아예 바람 농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거대합니다. 정말 최근에 지어지는 거는 이 풍력의 이 블레이드의 지름이 한 220m 되는 오. 것들도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예.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을 들은 게 이거는 그린이지 않습니까? 네. 화석 연료에 기반한 발전소를 풍력으로 대체하는 이게 그린 산업인데 이 풍력산 이거를 발전기를 돌리다 보면 네. 늘 인스펙션하고 또 메인터넌스하는 이게 이제 계속 가서 유지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매번 사람이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이 비싸지니까 이 무인 드론을 띄워서 이 드론 개발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이 가서 보는데 최근에는 드론이 가서 인스펙션하고 뭐가 고장 났으니 사람이 가서 고쳐라. 이걸 실시간 정보를 주는 이 시장이 이미 벌써 글로벌하게 14조 원입니다. 그렇군요. 이 시장만.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독일이 개발한 제가 독일 사례를 많이 드는 게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예. 뭘 하냐면 독일 에너지 회사의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2025년까지 드론을 그냥 무인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장비까지 싣고 한꺼번에 가자. 네. 가가지고 원샷으로 가서 인스펙션하고 뭐가 문제냐 장비를 갖고 사람이 고치고 돌아오자. 훨씬 비용 적게 들고 원샷을 빨리 할 수 있다. 이 시장을 키워야 된다. 네. 이렇게 가고 이게 전형적인 바로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이고 저는 이런 시장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산문의 바다죠. 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디지털 쪽에 기술이 왜 없습니까?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만 만들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른바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 유럽에서는 이거를 쌍둥이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예. 이런 두 산업 부분이 결합해서 가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 미래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딱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바로 접목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또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그렇죠. 이야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그 원천적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뭐라 그럴까요? 비용 편익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아리백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데 네. 이건 어떤 국가의 규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사회가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에 기업이 동참하지 않았으면 뭐 시천말로 팔이 날리고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인 기업들이 애플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네. 속속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미 아리백이라고 하는 즉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을 쓰겠다는 100% 쓰겠다는 이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고 네. 자회사만 스스로 자기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국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 아리백을 하도록 요구하고 네. 압박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이걸 우리가 이른바 스코프 3, 3단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애플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도 빨리 이걸 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아리백을 달성하는 데서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규제가 아니고 그냥 알아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엄청난 그래서 더 파괴력 있고 무서운 겁니다. 규제와 무관하게 스스로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소비자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주도하는 기업들에게 사랑을 보낸다는 것을 애플과 같은 회사는 이미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가 갖는 그 중요성을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인식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천만 남은 거죠. 대한민국이 빨리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점점 이런 면에서 시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수출하려고 했더니 그 예. 기업에서 아리백 언제까지 되냐. 자신 없다.
거래 안 하겠다. 뭐. 이 발표를 한 거죠 얼마 전에. 네. 예,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것은 네. 더 이상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제 기후 문제는 완벽하게 경제 문제로 치환됐다. 네. 김문수 대표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내려가니까 이 논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딸기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딸기 재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듭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1억이 넘는데 한 네. 비닐하우스마다. 네. 그래서 한 논에 한 3개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한 3억 정도 되냐 그러니까 3억 정도 비용이 든대요. 그러면 공기를 개방하고 닫고 하는 이런 디지털 기술 아까 윤복합 홍경희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그 자동차 보면은 비방울이 떨어지는 강도에 따라서 이 와이퍼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자동으로 요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도 그런 스마트팜식으로 비가 어느 정도 오는가를 비닐하우스가 감지를 해서 문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닫고 하는 걸 조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환경 문제가 농산물이라든지 에그플레이션 문제와 하나의 산업이니까 농업도 네, 연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그런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T 기술을 융합을 해서 상당히 지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 뭐 네덜란드나 이제 그런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K-팜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원예 시설 이런 쪽으로 뭐 이제 과수 이런 네, 쪽으로 그렇죠. 이제 많이 발전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관건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중국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대비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례를 봐서 지금 우리나라의 풀물이라든지 네.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하바로스크 일대 또 에네주 일대에서 농지를 사서 벼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콩농사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이처럼 브라질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뭐 농작을 하든지 좀 더 해외 진출형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나 원자료 수급 전략을 바꿔놓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중요하고도 예. 좋은 말씀 하시는데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식량 위기 때마다 나왔던 게 이제 식량 안보로 문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네. 해외에 있는 그 곡물 유통망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 곡물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치 산업입니다. 네. 곡물은 단순하게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네.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재배를 해서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하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완벽하게 짜져 있는 거죠. 이제 그 시장을 세계적인 메이저라고 하는 곡물 네. 메이저인 ADM이라든지 번기, 카길, LDC 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시장을 잡아놓은 시장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치 산업에 시설할 투자할 수 있는 비용도 막대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할 만큼의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식량에 항상 위기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거죠. 우리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갔던 부분이 우리 지금 펜오션 옛날에 네. 그 이제 하림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EGT라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저장 시설을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곡물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끌어올려서 네. 끌어올린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산지는 산지 엘리베이터라고 그러고 강변에 있으면 또 강변 엘리베이터, 또 수출지에 있으면 수출 엘리베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엘리베이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주요 거점 지역은 주요한 곡물 메이저들이 다 잡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겠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M&A 형태를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중간 유통망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방식, 이제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예. 이제 그 부분을 성공했던 사례가 일본의 젠노입니다. 네. 일본의 젠노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30년간 노력을 했던 게 뉴올리언즈의 수출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그 만들었던 부분이 식량 위기가 터졌을 때 각광을 받고 빚을 보게 된 거죠. 네. 중국은 오히려 또 다른 입장인 거죠.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프코가 예. 국제 메이저가 아니면 중견 기업들이 확보해 놓은 그러한 인프라를 한 번에 돈을 주고 사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통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곡물 산업은 우리의 수익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시장 쪽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곡물 시장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공교롭게 우크라이나에도 미콜라이프 이쪽으로 또 투자를 미콜라이오라고 그러는데 네. 이쪽으로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항은 어떻게든 곡물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중점적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저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제 관련된 특히 이 증권이나 채권, 부동산 여러 가지 이 자산 시장에 관련된 방송일 터인데 왜 갑자기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이 에그플레이션이나 푸드 테크놀로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부터 홍정호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결국은 우리 김문수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고 홍 교수님도 앞에서 살짝 비쳤습니다. 힌트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자본이 원하는 것은 생산물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렌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다가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게 투자를 할게. 근데 나한테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 돌려줘라고 하는 금융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구조라든지 우리나라의 금융의 자본의 캐파 이것들이 과연 탄소 배출이나 환경 문제를 가지고 기업 스스로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뭐 인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보조금을 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정부가 나서서 재정 문제를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회에서 들어보면 환경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예산 배정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탑 프라이어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이신 교수님이나 이런 저희들이 방송에서만 외칠 따름이지 네. 어떤 형태의 금융, 투자 예. 중요한지 좀 말씀 좀 네,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결국 이제 이 기후 변화가 가져다주는 산업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네. 뭐냐면 결국 날씨가 더워지고 뭐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네. 가뭄이 든다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작년만 해도 벌써 서울 강남에 그냥 비가 와서 이 그렇죠. 건물들이 침수되고. 침수되고 또 자동차 그렇죠. 2만 예. 2천 대가 침수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른바 물리적 리스크. 작년에 네. 우리 포스코도 엄청난 그 그렇죠. 태풍 흰남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용로가 그냥 네. 중단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리스크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는 전환 리스크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 변화가 계속 악화될 것이니 네.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규제와 뭐 호소와 이런 걸 통해서 탄소를 줄여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탄소를 제대로 못 줄였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전환 리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업들은 특히 뭐 대한민국 기업도 예외 없이 네. 물리적 리스크와 이 전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리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포스코 같으면은 작년에 그 엄청난 수해를 겪고 나서 차수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제 들어오는 것 혹시 더 들어오더라도 이제 막겠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사실은 이런 어떤 피해라는 것은 한 기업에 머무는 게 아니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국가적 차원에서 거기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예를 들어 제방을 더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네. 그러한 정부의 재정의 투입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이 전환 리스크 쪽은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이 금융과 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이 돈이 될 것이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사실 ESG라는 것도 잘 보시면 네. 이게 마치 사회적 책임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자산 운용사들이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들이 내가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투자들이 맡긴 돈을 어느 산업에 집어넣는 것이 결국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네. 것을 보는 관점이고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에 잘 적응하는 기업, 앞서가는 기업, 새로운 공정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내 돈을 맡겨야만 이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가지 리스크에 기업이 산업계가 얼마큼 잘 적응하고 앞서 나갔냐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투자를 받고 또 돈이 모이고 돈이 몰리고 하는 것에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준희 교수님께서 금융과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술 혁명에 필요한 내용이 어떤 분야일 거라는 것을 힌트를 주셨는데 농업 분야는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반드시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상위성이나 여러 가지 첩보 위성들을. 그래야지만 기후변화를 갖다 관리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농업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항상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 그런 쪽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도 결부가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 인프라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해외 중심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많이 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해주라든지 이런 쪽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곡물 시장을 가지고 있는 네. 큰 시장인 미국, 북미라든지 남미 네. 아니면은 오세아니아라든지 동유럽 쪽에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도 많이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있습니다. K 라이스 네. 벨트 구축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죠. 1대1로 정책을 통해서라도 많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해외 중심으로 해서 해외 농업 시장 확보형으로 우리가 많이 진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투자하는 부분도 우리 곡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또 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민간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해 나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충분히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준희 교수님께서 금융과 융복합화 그리고 일자리 산업 성장이라고 하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 바로 환경 관련된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네.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ESG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향한 것이다. 그 목표에 대한 내용을 다 빠뜨리고 계셔서 네, 네.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중구난방식인 것 네, 같아요. 네. 환경학자는 환경학자대로 농업학자는 농업학자대로 그래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를 한 것이 이게 지금 엄청난 대전환의 시대거든요. 제가 오늘 그린 전환, 네. 또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기후 변화가 결국은 경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몇 년 동안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호소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 네. 또 나아가서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 부처 사이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럼 ESG를 왜 하는 거냐? 이게 사회적 책임이냐? 아니면 정말 여기 이게 돈이 되는 거냐?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앞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방향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의 어떤 합의가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다른 나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나에게 닥친 현 세대에 우리에게 닥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생각도 바뀔 것이고 언론도 이것이 갖는 그 어떤 중차대성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것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잠재기를 이루는 것은 딱 꽂히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인식의 대전환만 가져오게 된다면 많이 늦었지만 우리 경제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기적을 이룬 하나의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비해서 독일의 성장은 이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환경 문제에 보다 더 방점을 둔 깨끗한 성장과 깨끗한 일자리, 선명한 그런 산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치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향후 10년 이내에 이 지구는 온난화 임계점인 1.5도씨 온도 상승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운명도 앞으로 10년에 가름할 것 같습니다. 유엔이라든지 IPCC 많은 국제기관들이 지금 세계가 협력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조금 더 늦어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류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리 산업과 경제 성장, 일자리 이런 것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지만 이번 주 내내 30도 넘는 무더위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앞으로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주말인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장맛비가 내릴 때 다시 한번 물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